반갑습니다. 한자로 배우는 원불교를 맡은 홍익학당 대표 윤홍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구세. 구원할 구자죠. 구세주 하면은 구원, 세상을 구원하는 존재. 그래서 이 구자는 요 구자부터 하셔야 됩니다. 구할 구자. 이건 이제 구하다, 찾다, 구하다는 뜻이죠. 이거는 구원하다 뜻이고요. 요 글자부터 아셔야 되는 게 요게 어떻게 왔느냐. 지금 여기 보시면 보세요. 지금 어떤 모습인지 잘 안 알아보실 수 있지만 요런 글자입니다. 각골문. 뭘까요? 요거 비슷한 게요. 예전에 죽일 살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죽일 살자 보면요. X 여기에 이런 존재가 이렇게 그려졌었어요. 그래서 이 몽둥이를 든 모습이 손이죠. 근데 요게 이 각골문이 또 이래요. 똑같아요. 죽일 살자의 각골문하고 구할 구자의 각골문이 같습니다. 이상하죠? 그때 이거 기억하세요? 요게 짐승이 원래 이게 원래 이런 글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 더 그어놨어요. 짐승이 피를 토하는 모습입니다. 몽둥이를 맞고 창을 맞고 배임을 당해서 짐승이 피를 토하면서 죽은 모습입니다. 그럼 이게 뭐겠어요? 짐승이 혀내 밀고 죽은 거예요.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합니다. 혀내 밀고 죽은 겁니다. 그럼 이게 죽일 살자인데 요거는 구할 구자입니다. 다른 뜻으로 또 뭐냐? 가돛이란 뜻이 있어요. 가돛구자. 가돛이 가죽옷이에요. 가죽옷을 구하는 겁니다. 요즘 같은 모피옷 같은 거. 이걸 그려놓은 거예요. 담배 이렇게 이거 피면 이렇게 됩니다 하듯이 가죽옷 사실 때마다 이렇게 이 짐승을 죽여서 만든 겁니다. 붙여놓으면 장사 안 되겠죠. 그래서 근데 가돛구자에다 지금 죽은 짐승을 그려놓은 거예요. 한자로. 지금 느낌 오시죠? 일단은 이제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취하는구나. 그 가죽을 구하는구나. 이런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가돛구자는 따로 이렇게 더 만듭니다. 지금 보세요. 이렇게 구자 밑에 이걸 써가지고 가돛구자를 또 씁니다. 자, 됐죠? 이제 가돛이라는 의미는 아예 또 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이게 원형이죠. 그런데 보세요. 요게 일이 발전하게 되면 좀 뭔가 모양이 짐승 느낌이 사라지죠, 이제. 그래서 이 구할 구자로 이제 의미가 쓰일 때는요. 사실 이제 짐승의 원형보다는요. 여기 보시면 요게 소매에서 손이 빠져나온 모습입니다. 요 의미로도 쓰고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서 찾고 있는 겁니다. 달라고 구하는 모습. 손을 내밀어서 구하는 모습으로도 보셔야 돼요. 이걸 그냥 단순히 계속 혀 내밀고 있는 짐승으로만 봐서는 해석이 안 된다. 그래서 해석쯤에 왔을 때는 이미 이게 손을 의미하게 됐다는 거죠. 손. 예. 그런 이 털 사이로 옷 사이로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구하는 모습. 그런데 이게 괴 중에서요 간깨랑 통합니다. 간깨가요 구하다는 뜻이 있고요. 또 인체 중에서는 뭘 상징하죠? 간깨가 손이에요. 이게 보시면 양이 음을 뚫고 올라가죠. 양이 음을 뚫고 한없이 나아가는 모습, 나아가다 멈춘 모습이거든요. 멈춘 모습인데 여기 담겨있는 메시지는 뭔가 양기가 쉽게 말하면 땅이 들어 올려진 게 산이죠. 가는 산이거든요. 양기가 하늘을 구해서 하늘을 찾아서 막 올라가다가 멈춘 겁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되게 구하고 있는,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상 중에서는 인체 중에서는 손이에요. 실제로는 손보다 어깨의 느낌이 있죠. 이렇게 어깨에 손이 팔이 매달려 있는 느낌으로 간깨가 또 생겼기 때문에도 손이라고 하는데 또 손의 느낌으로도 쓸 때는요. 간구하다, 구하다는 뜻으로도 쓰는데 이 글자랑 비슷합니다. 보세요. 손이 두 개를 뚫고 나갔죠. 두 개를 뚫고 손이 양기가 나갔죠. 앞으로. 양기를 찾아. 그래서 한자랑 통하기 때문에 이걸 구하다는 의미로도 이 간깨를 씁니다. 자, 이렇게 괴랑도 통하는데 그럼 여기서 손이 소매에서 나와서 지금 도와달라고 구할 때
막대기를 뻗어주는 걸 말합니다. 지금 여기 칠복절하고 지금 구하겠다는 손을 막대기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손이 도와달라고 구하는 손을 내밀 때 구해주려고 막대기를 내밀고 있는 손을 지금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하답니다. 물에 빠진 사람 막대기 내밀어주는 거 잡으라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원래 시작은 짐승 가죽에서 시작했는데 가죽옷을 얻으려고 가죽옷을 구하려고 하는, 그래서 짐승을 사냥하는 데서 시작된 글자인데 그게 내려오다가 손을 내밀어서 뭔가를 구한다는 뜻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중생들이 내미는 손에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막대기를 내밀어서 건져주는 모습이 지금 구할 구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좀 많이 돌아왔습니다만. 그래서 누굴 구하냐? 세상을. 세상은요. 자 보세요. 10년, 20년, 30년. 그래서 30년을 한 세대를 30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세상을 이제 의미하게 됐죠. 세상을 구원한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시간성을 갖고 있고요. 세계 그러면요. 이 개는 밭들 경계거든요. 여기는 경계개자고 밭의 경계들이니까 여기는 30년 시간이고요. 시간, 공간을 아울러서 세계 그러는 거예요. 세계. 내가 사는 세계. 시간의 흐름과 공간적인 구분, 요게 어우러져서 내가 사는 세계를 형성한다. 시간과 공간. 이렇게도 이제 세계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때 세상, 이 세는 세상을 지금 의미하는데 원래는 한 30년 시간을 의미했다. 구세, 세상을 구하다. 자, 곤란하다. 뭐 워낙 잘 쓰시는 그 말인데 곤란할 때 곤자가요 직관적입니다. 나무는 자라야 되잖아요. 나무는 자라야 되는데 딱 막아놨네요. 못 자라게. 나무가 자라기 힘든 상황입니다. 뻗어 나가야 되는데 가지를 쳐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곤란하다. 내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꼭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내가 처한 상황이 가지를 뻗을 수 없는 나무가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전서 중에 이런 전서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칠 지자를 써놨어요. 나무가 지금 그쳐 있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옴짝달싹 못하는 그 공공한 상황을 그럽니다. 라는요. 또 새 나왔네요. 저 보세요. 여기 새 머리입니다. 날개예요. 날개. 그다음에 발. 이쪽은요. 이쪽은 몸통. 이것도 날개. 이것도 새예요. 이쪽 새가 이제 입 벌리고 있는 모습을 강조한 거예요. 땅 위에 서서 땅 위에 날고 있는 거죠. 여기 서 있는 모습 같지만, 그러니까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게 팔, 다리죠. 그러니까 사람도 새도 다 의미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새를, 경우에 따라서 사람을 의미하면 됩니다. 이때는 지금 새가 그려져 있으니까 새가 되게 지금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강조한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었다면 어떤 상태겠어요? 입 벌리고 뭔가 한숨을 쉬거나 이 탄식을 하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탄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되게 힘들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새를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새가 이렇게 울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힘들다, 어려울 난자에는요. 이걸 사람으로 풀어도 돼요. 사람이 힘들어서 하늘을 보고 탄식하고 있는 모습. 그때 이제 새가 좀 풀이가 안 돼요. 그런데 탄식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글자 안에. 그런데 새로 보시면 어때요? 새들이 막 지저귀는 거죠. 악플 달리면요. 악플이 이런 겁니다. 새떼들처럼 몰려와서 막 공격하죠. 이게 힐난하다라는 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일 때는 확실히 사람들이 막 새가 입 벌리고 있듯이 막 나한테 막 뭔가 비난이 날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곤란. 어디 한 군데 지금 내가 살 길이 안 보이고 사람들은 나를 비방만 하고 있고 엄청 힘든 상태죠. 그래서 하늘을 보고 내가 또 탄식하고 있는
모습도 들어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뭔가 새들이 지저귀듯이 사람들이 시끄럽게 나를 비난하고 꾸짖는 모습. 또 여기 확실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어렵다. 그냥 어렵죠, 보시면. 어려운 글자다. 힘들다. 예. 악플, 그때도 악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이 동네의 비난, 입소문. 소문 나면 뭐 유언비어 돌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말들 막 날라다니는, 유언비어가 날라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날라다니는 말을 어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보시고요. 그 애기 새들 먹이 달라고 막 입 벌리고 있는 거 보면 좀 약간 무섭기도 해요. 그런 새가 입 벌리고 있는 약간 공포스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게 저는 이 글자에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새들이 막 이렇게 입을 벌리고 막 뭐라고 하고 있는 상황, 나한테. 편만하다. 이런 말 좀 고상한 말이죠. 편만하다. 이 불경에 주로 많이 나와요. 우주에 꽉 차 있다. 진리가 우주에 꽉 차 있다. 이럴 때 보통 쓰는데요. 법계에 편만하다 이러거든요. 그럼 편자 한번 보실게요. 이 편자가 알아두면요. 이게 되게 의미가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많이 쓰입니다. 편자가. 보시면 위가 문입니다. 외장문이에요. 요게 지금 호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그냥 그 우리 양쪽 다 있으면 뭐죠? 문자고 한쪽만 있는 문이에요. 한쪽만 있는 문이고 여기는요. 주간입니다. 예. 주간은요. 대나무로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묶어놓은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엔 이게 뭐예요? 글이에요. 글. 자, 문, 집의 문, 글 뭘까요? 책이나 글을 만들어 놓은 거 이게 문. 그래서 예전에 문 위에다가 이렇게 편액 걸죠. 집이 있으면요. 그걸 의미해요. 뭐 여기다 뭐라고 쓰잖아요. 뭐 멋진 문구를 쓰죠. 뭐 무슨 집, 뭐 무슨 정자. 편액이라고 그러죠. 편액 편자예요. 원래 이게 편액입니다. 그러니까 편액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처음엔 주간으로 지금 이걸 표현했는데 나중에 내려오다 보면 이제 종이를 쓰잖아요. 그럼 액자를 의미하게 된 거예요. 액자에다가 글을 써서 문 위에다 붙여놓는 경우, 그게 이제 편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편자에다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글을 의미한 거죠. 글. 여기에다가 대나무를 상징한 대나무 죽자를 넣으면 책 편자가 됩니다. 책 편자. 책을 펴낸다 할 때 편. 그래서 예전에 이제 책을 셀 때 1편, 2편 할 때 이제 이걸로 센 거죠. 이건 대나무를 강조해서 이 주간을 더 강조한 거예요. 글이라는 걸 더 강조한 거. 또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렇게 돼 있으면요. 치우칠 편자입니다. 이거는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요. 글이 아니라 문이 한 짝만 달렸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한쪽에 사람을 그려가지고 한쪽만 문이 있는 치우친 상태라는 거예요. 너 지금 편파적이야 할 때 이 편자에서 편파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널찍한 편액을 의미할 때는 요 편자고요. 이쪽은 이제 치우쳤다는 의미, 이쪽은 책을 한 편, 두 편 펴낸다는 걸 의미하게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는 뭘까요? 이거는 그러면 요거는 지금 사거리에 또 사거리에 지금 여기 보시면 행할행만 하기도 해요. 행할행만 한 거잖아요. 이건 그럼 이거는 두 사람이 아니고요. 한 사람은 치우쳤고 두 사람이면 여기는 그 두루 편자거든요. 두루 고루 한 사람만 하면 치우치고 두 사람이니까 고루인가 이게 아니라 이건 행할행자를 지금 생략한 겁니다. 원래 행할행자 밑에 발까지 해가지고 이거잖아요. 책받침이라고 하는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생략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행할행자를 의미해요. 두 사람이 아니라 길. 길에다가 이걸 해놓으면 원래는 길이 사거리를 의미하니까 사거리에 이걸 뭘 의미할까요? 사거리에다가요 편액을 걸어놨다는 건요 거의 공지사항을 걸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거리 다니는 사람은 다 읽으시오. 지금 광화문 이렇게 써놓은 것이
사실 거의 사거리에 있죠. 그럼 그게 사통팔달한 길에다가 이 편액을 걸어놨다는 건 예전에 공지사항을 써놓은 겁니다. 다 알아라. 온 국민은 고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알아라. 이 의미가 있어요. 고루 다 하나도 빠짐없이. 두루 가득하다. 가득할 만. 우주에 두루 꽉 차 있다가 편만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근데 혹시 이제 외우기 쉬우시려면 사람 하나 있으면 치우친 겁니다. 두 사람 그려져 있으면 고루 두루. 근데 의미는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문이 한쪽에만 달려 있다는 그 말을 한 거고요. 한쪽으로 그렇게 열고 닫는 문인 거죠. 이게 한쪽만. 자, 이쪽은요. 물. 만자는요. 물을 이게요. 이게 들어갈 입자입니다. 들어갈 두 군데 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손잡이고요. 요즘 커피 이렇게 테이크아웃 하면 이렇게 이런 데 주지 않나요? 그렇죠? 여기 지금 그렇죠? 커피 이렇게 아주 손잡이 어때요? 양쪽에 물이 꽉 차 있다. 가득할 만자. 커피가 가득하다. 그거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가득할 만. 우주에 두루 꽉 차 있는 상태. 진리가 편만하다. 소요, 장자에 보면 소요유라는 게 있죠. 여기다 이제 놀유자까지 더해가지고 소요유. 장자 1편이 소요유거든요. 진리의 세계에서 논인다는 거예요. 사바 세계에서 노는 게 아니라 진리의 세계에서 논일다는 뜻인데 소요가 논다는 뜻입니다. 한가하게 산책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학파를 소요학파라 그래요. 그 백수들한테 좋은 소식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했냐면 철학자가 되려면 여가가 필요하다. 백수만이 할 수 있어요. 백수들만이 사실 제대로 철학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탐색할 시간이 있어요. 사유하고 고민하고 이럴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소요학파는요. 같이 스승과 놀러 다니면서 한가하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철학적인 도담을 나누는 학파입니다. 어때요? 와닿으시죠? 저도 이런 학파가 소요학파예요. 그래서 소요라는 말은 일단 즐거운 마음으로 이게 한자를 알아가시면 좋겠어요. 소요가 애초에 그런 말이니까. 그럼 소는 왜 이 소자일까? 요게요. 요거는 초자예요. 초. 보통 이렇게 하죠. 불초. 불초. 예, 불초. 이게 작을 초자. 닮을 초자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작을 소자에다가 육신 육자잖아요. 그럼 이게 누구냐? 자식을 말해요. 자식. 자식이 초. 그러니까 부모를 닮은 부모의 육신의 미니미. 부모를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으면 나랑 닮았는데 작잖아요. 미니미가 나온 거잖아요. 이제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작다도 되고요. 닮았다도 돼요. 불초 그러면요. 제가 부모님을 못 닮아서요. 이 뜻이에요. 부모님을 못 따라갑니다. 이런. 제가 참 불초 이렇게. 그래서 제가 겸손의 표현이에요.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거예요. 못 따라갑니다. 근데 이게 작다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또 이게 사거리잖아요. 사거리 길을 걸어가는데 이렇게 걸으라는 거죠. 이게 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는요. 작은 걸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안 바쁘니까 세워라, 내워라 하고. 바쁘면 뛰겠죠. 그렇죠? 또 뭐 다이어트 목적으로 소요를 하면은 막 뭐 다이어트는 빠른 걸음이다 이런 그런 게 아니라 느긋하게 이렇게 뭔가 노래도 부르면서 사유도 하면서 느긋하게 먼 산 보면서 조금씩 걸어가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작은 걸음. 작은 걸음으로 길을 이렇게 방황하고 멀리 그냥 돌고 있는 모습. 소. 요는요. 요도 이렇게 그 멀다 그냥 방황하다 돌아다닐 요자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요자가 재밌습니다. 요게 지금 뚜껑이거든요. 뚜껑의 그릇이에요. 그럼 딱 하면 질그릇을 의미해요. 질그릇. 아니면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질그릇이거나 요게 절구공이.
어려서 저 많이 했는데 마늘바퀴. 마늘 좀 마늘 좀 해. 그럼 이제 이거 절구공이나 작거나 크건 질그릇을 의미해요. 뚜껑이 있는 그릇.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이걸 고기 육자를 그려놨을까요? 요게 참 신기한 한자입니다. 저도 일반적이지 않아요. 보통 직관적인데 요거는 저도 진짜 이 뜻이라고 하고 봤던 거예요. 질그릇인데 왜 고기 육자를 위에다 해놨어요? 처음에 제가 이걸 딱 보고는 고기 넣는 질그릇인가 보다. 근데 쓰이는 의미를 보니까 전혀 안 맞아요. 의미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한자가 있는 게 요런 한자가 있어요. 육 어때요? 이건 밑엔 말씀 원자죠. 예. 말씀 원자. 요 글자가 있습니다. 이 자체로는 질그릇 요자거든요. 질그릇 요자인데 요건요 노래할 요자예요. 민요 요자. 민요. 민요. 요건 민요 요자입니다. 민요. 그러니까 노동요나 민요 하면 노동요를 포함하죠. 노동요. 노동할 때 부르는 노래들이 많거든요. 그럼 보시면 일할 때 노래 부른다고요. 그런데 일할 때 여러분 일하는데 밭을 캐고 있다든가 막 논에다가 모를 심는데 악기 들고 와서 연주하면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의미냐면 민요에 왜 이걸 그러냐면 육성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반주 없이 육성으로만 부르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질그릇의 육성이면요, 꼭 노동요가 아니라 이제 그 노동요까지 포함해서 아무튼 질그릇이면 그 그릇을 두들기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성으로. 그러니까 악기가 지금 그릇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밥 먹다가 일하다가 세참하다가 밥그릇을 막 치면서 숟가락으로 밥그릇을 치면서 노래를 한다든가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한자가 이제 해서가 정리됐는데요. 지금 여기 달월자나 고기육자처럼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아예 손가락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다 같은 겁니다. 요게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다가 요걸 하면 어떻게 돼요? 손을 하면 손으로 질그릇을 치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두들길 요자입니다. 이게 요 그러면 요동이에요. 요동하지 마라 할 때 요. 예, 요동할 요자입니다. 이거는 요동요. 질그릇과 육성을 의미하는데 육성으로 노래 부르는 거. 육성으로 질그릇을 두들기면서 노래한다. 예. 지금 이 소요하다 요자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길을 또 걸으면서 예. 악기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질그릇 정도는 악기로 안 보고 사실은 그러니까 악기도 있어요. 질그릇으로 된 악기도 있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육성으로 노래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흥얼거리면서 돌아다니는 상황. 기분이 괜찮은 거죠. 흥얼. 이해되시죠? 꼭 노래 아니어도 우리 흥얼거릴 때 뭐 있나요 내용이? 편의점 뭐 가야지 뭐 이런 이것도 노래잖아요. 이해되시죠? 뭐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죠. 흥얼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아주 여유로운 상태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여유롭게. 그러니까 걸음도 빨리 걸을 필요가 없고 입으로는 흥얼 하면서 그러니까 딱히 무슨 고민도 없는 거죠. 이렇게 걷고 있는 모습. 이게 소요입니다. 와닿으시죠? 예. 예. 요거는 이제 장군 부자인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질그릇 항아리 요자가 돼요. 요동하다.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육성으로 노래를 질그릇 두들기면서 부르면서 일하는 사람이건 사람이 질그릇을 두들기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 이게 부역할 요자입니다. 부역하다, 요역하다, 요역을 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보통 흔히 쓰는 한자는 일단 제가 요자가 은근히 써요. 이게 요동하다 이런 말 쉽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역하다, 네, 요 정도 민요, 요 정도 보시면 요 민요에서 그러니까 요 요자가 없었으면 이걸 육성으로 봐야 되나? 이 의문이 많이 남지 않으세요? 너무 생략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이게 있어가지고 제가 확신에 차서 이건 맞다. 이건 육성이다. 이렇게 한자 하나 파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딱 결과물만 딱 보시니까 원래 그런 거군 하고 이렇게 네. 대신에 제가 또 저에 대해 피셜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추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멸하다. 박멸하다는 말을 보시면 요거를 보셔야 돼요. 요거. 요 두 손으로 들고 있죠. 뭔가를. 예. 이렇게 뭔가 달려 있는. 예. 요거를 삽이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삽을 잡고 일하고 있는. 삽이나 이런 삽을 가지고 또 손을 하나 더 그린 것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안 그려도 돼요. 이 자체로 뭐예요? 우리 어렸을 때 쥐 박멸하기 운동 많이 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 기억나요. 골목에서 쥐 때리고 막 빗자루로. 그러니까 쥐를 잡아야 한다고 그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삽을 들고 뭔가 잡아야 된다고 지금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칠박자고요. 칠박자, 박멸. 그래서 멸은 저거 물이 뭘 끌 수 있죠? 불을요. 불. 지금 이 불을 끄는 거예요. 포인트가. 여기는 창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창이나 도끼를 이용해서 불을 끄는 겁니다. 물은 나중에 붙었어요. 각골문에는요, 그냥 불하고요, 창만 그려져 있어요. 삽 같은 걸 의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삽이나 이런 걸로 흙을 퍼서 불을 끌 수도 있잖아요. 덮어서. 근데 물이 더 붙어서 물을 이용해서 이런 삽이나 이런 땅을 파는 도구를 이용해서 물기를 내서 불을 끌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을 이용해서 불을 끄는 겁니다. 소멸시키다. 아무튼 불을 끄게 한다. 그래서 원래 그 불 끄려면 꼭 물만이 아니라 흙을 덮어서도 끄잖아요. 예. 산소를 차단해서. 그래서 흙과 물로 불을 끄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확장해서. 그래서 소멸, 박멸, 소멸시키다. 때리고 소멸시키다. 이게 박멸이고요. 도탄에 빠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도탄에 빠지다. 여기서도 이거를 또 삽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삽이 좀 다양한 모습의 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손이 지금 삽을 쥐고 있는 손입니다. 삽을 쥐고 물을 이용해서 밑에 흙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흙과 물을 삽을 이용해서 버무리면 요즘은 시멘트에다가 물을 버무리죠. 예전에 진흙에다가 이걸 했겠죠. 물하고 흙을 합치면 이 진흙입니다. 진흙. 도탄에 빠졌다는 게요. 진흙도자입니다. 진창에 빠졌다는 거예요. 진흙탕에 빠졌다. 진흙탕과 여기 탄은요. 숯탄자입니다. 재와 숯이 됐다. 진흙탕에 빠진 상황이고요. 이 상황이 뭐 불이 나가지고요. 화재를 당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화재를 입어서 다 불타버리고 재가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도탄에 빠졌다는 게. 탄은 어떻게 그러면 숯과 재가 됐을까요? 요 위에는요. 산입니다. 여기는요. 언덕. 산과 언덕에 뭐가 났어요? 불이요. 그럼 남는 게 뭐가 남겠어요? 산과 언덕에 불 나면. 재와 숯만 남죠. 그래서 이게 재탄자, 숯탄자. 번개탄 할 때 다 탄 쓰잖아요. 탄. 재탄자입니다. 도탄에 빠져 있다는 건요. 진흙탕에 빠지고 잿덩어리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거의 뭐 살아날 수 없다는 거죠. 도탄에 빠졌다. 확장시켜라. 이 확장에서요. 이게 우리 이거는 또 따로 보셔야 되는 게 확자 이전에 이 글자를 아셔야 돼요. 광자. 이 광자를 더 많이 쓰잖아요. 우리 광대하다, 넓다, 광장. 여의도 광장할 때 광이잖아요. 근데 왜 이게 광이 됐냐? 이게 이제 집이거든요. 집인데 이거는 입이에요. 그러니까 입, 팔, 배. 예전에 배가 이 정도 돼야 좀 후덕하죠, 그렇죠? 근데 배에 뭘 찼어요? 가로로 뭘 돼 있죠. 이게 누런 옥을 여기다 차요. 회옥이라고 그래서 허리띠를 두르고 여기다 또 치렁치렁 뭘 걸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누런 옥을 가로로 이렇게 찼다 그래서 예전에 나무 목자에다가 이 누루황자 하면 가로행자가 됐죠. 가로지르다는 게 포인트가 이거였죠. 배를 가로지르는 요 옥을 차는 요 허리띠. 자, 이게요 보시면 이게 넓을 광자가 된 거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집이 한쪽이 없어요. 이거는요 되게 관공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집 중에서도 있죠. 이쪽이 뚫려 있는 집이요.
그럼 그 집 안에서 제일 큰 본체, 그 안방이 아니라 뭐죠? 업무 처리하는 집을 말해요. 중국 영화 보시면 이렇게 이쪽이 뚫려 있는 공간 있지 않나요? 거기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거실 같은 공간도 되고 업무 처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폐욕을 차고 있다는 건요. 되게 의관정제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갖춰 입고 있는 거예요. 업무를 처리하는 관공서들이 보통 이 관공서에 이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넓고 관리가 있는 집. 그럼 되게 넓은 집. 의관을 다 갖춰 입고 있는 업무를 처리하는 넓은 곳. 예. 이렇게 해서도 해석 가능하고요. 이게 또 누루황자가요. 예전에는 오행설이 심해서 쉽게 말하면 은나라 유적지에도 다 이렇게 집이 오행을 상징하는 집터들이 남아요. 감옥도 이런 식이었잖아요. 은나라 때. 그러면 요게 오행으로 보면 누루황자가 어디죠? 가운데죠. 중앙. 중앙의 집을 의미하게 돼요. 맨 가운데에 있는 가장 큰 집. 그러니까 한 집 안에서도 건물. 그 중앙에 위치한 가장 큰 건물. 누루황자가 중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전 분들은 딱 누루황자를 보면 중앙을 딱 바로 떠올렸다는 거죠. 가운데. 그러니까 가운데가 되는 집. 그리고 그 허리띠까지 다 갖춰서 옷을 갖춰 입고 업무를 처리하던 한쪽이 뚫려 있다는 건 많은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죠. 넓은 집. 그런 느낌이라 이 자체가 넓을광입니다. 보시면 여기 배 있죠? 배, 허리띠, 다리, 팔, 입. 자, 그래서 넓게 팔을 이용해서 넓게 확장해 가는 모습을 그리는 넓힌다는 뜻을 여기서 넣은 거예요. 손을 그림으로써 그냥 넓은 게 아니라 넓히고 있다. 그래서 확이고요. 장은요. 요게 활궁자입니다. 요게 이제 활궁자가 된 거예요. 원래는 각골문은 이랬어요. 이게 활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게 몸신자가 된 게 이해가 좀 되시죠? 비슷하죠. 척추랑 활을 비슷하게 봤다 예전에. 그래서 이 활궁자 들어갈 자리에 몸신자를 쓴 경우가 있었죠. 언제죠? 솔사자를 몸신자 써버렸잖아요. 그냥 여기 활궁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사람 몸 비슷하다는 거 보시면 왜 이랬는지도 좀 이해되실 것을 말씀드렸고요. 좀 사람 몸 같지만 이게 활입니다. 그러면 장은요. 이건 길장자잖아요. 보시면 여기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짚고 머리가 이렇게 기신 어르신이 지팡이 짚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길장자가 됐거든요. 그럼 뭐냐? 활을 어떻게 하면 길게 해요? 땡기면요. 활을 땡겨서 길게 만든 거예요. 이게 장이에요, 장. 활을 길게 했다. 활을 땡겨가지고 길게 만들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장, 확장의 뜻입니다. 넓히고 길게 만들고 연장시키고 넓히고 연장시키고. 치산, 재산을 다스리다는 걸 이제 치산 그러는데요. 이 산은 맹자에 보면요. 항상된 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 그래요. 백성들은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다. 항산이 없는데 항심이 있는 자는 군자만 가능하다. 여기서 그때 이걸 보통 어떻게 푸냐면 소득이요. 그러니까 항산은 일정 소득. 그러니까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요. 일정한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양심이 흔들린, 양심을 못 지킨다. 근데 이게 없는데도 양심 지키는 사람은 양심 전문가죠. 군자만 가능하다. 이게 맹자에 나와요, 벌써. 2300년 전 글에. 근데 지금까지 똑같죠. 인간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산이 산업, 뭐 재산 다 의미하는데 소득 이런 걸 의미하고 있어요. 일정 수입이 없으면 일정한 마음도 없다. 계속 양심을 지키기 힘들다. 그런 말이랑 통하죠. 뭐 사흘 굶어서 뭐 담 안 넘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러잖아요. 자, 그 느낌. 치는 다스릴 치자인데, 자, 예전에 중국에서는요, 물을 다스리는 자가 천자가 됩니다. 홍수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그
중국의 우임금 같은 경우는 홍수를 다스리는 걸로 인정받아서 순임금한테 인정받아서 다음 천자가 되죠.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게 내용이 그 백성을 다스리려면 물을 다스려야 돼요. 진짜 근본적으로 그 물이었어요. 홍수가 너무 심해서. 근데 이 글자가 어떻게 더 확장되냐면 물은 백성을 상징한다로 가서 백성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걸로 이제 또 물을 다스린다가 의미가 확장됩니다. 근데 예전에 고대사를 보면 진짜 물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치수의 원리가 이 한자에 들어 있습니다. 물을 다스리려면 요거는 삽이에요. 삽으로 구멍을 잘 내라. 물꼬를 잘 터줘라. 물이 한쪽에 안 고이게 잘 터줘라. 요게 이제 다스릴 치자인데 요게 이제 정치에도 쓰이게 된 게 백성의 마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양 고전에서 정치의 제일 핵심은요. 임금이 백성의 부모가 되라. 그럼 여기서 부모가 되라는 게 군림하라는 게 아니라 단순히 양육해라가 아니에요. 이런 뜻이에요. 백성의 부모가 돼서 백성이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해주고 백성이 싫어하는 걸 같이 싫어해줘라. 백성과 한 마음이 되줘라. 이게 대학에 나온 그 치국 요결입니다. 치국 평천하 요결입니다. 대학에 보시면. 근데 그게 이거랑 뭔 상관이냐? 백성의 마음을 물이라고 보시면요. 만약에 반대로요. 리더가 백성이 싫어하는 걸 좋아하고요. 백성이 좋아하는 걸 싫어해 보세요. 그럼 백성들이 분노하겠죠. 분노하면 이게 홍수가 돼요. 그 임금이 물 위에 있는 배라면요. 엎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격동하지 않게 계속 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물꼬를 자꾸 낸다는 건요. 분노하려고 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또 풀어주는 행위를 계속 해가지고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을 다스리는 거랑 백성의 마음 다스리는 게 둘이 아니다. 이런 관점이 되게 동양 정치론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왕조 설 때 정도전 선생이 이성계 보라고 그걸 했습니다. 백성은 물과 같다. 그래서 부드럽기가 연약하기가 한이 없지만 만약에 이걸 임금은 배와 같아서 임금이 만약에 근데 잘못하면 거센 물이 배를 엎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한테 잘해라 하는 이제 그 내용을 써놨거든요. 임금 자리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글에다 그걸 써놨어요. 그래서 조선은 그게 이제 정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다스린다는 게 사람의 마음을 잘 다스린다, 백성들의 마음을 잘 다스린다를 통해서 그렇게도 정치에도 이게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다스려라는 뜻으로 정, 물을 다스리듯이 잘 다스려라 치해서 정치라는 말이 좋은 말은 다 갖다 놓았어요. 정치. 이대로만 하면 될 거라고. 백성들 열받게 안 하고 항상 공정하게 다스리면 될 거라고 봅니다. 사는 뭘까요? 사는 소득이죠. 소득인데 날생자 보면 이제 소득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땅에서 뭔가 생산된 거잖아요. 근데 요건 뭐냐? 이건 그럴 문자거든요. 언덕 위에 그럴 문자, 문체가 빛나는 겁니다. 원래 이게 문신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화려한 무늬를 한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이 무늬라는 건 애초에. 예전에는 문신한 그런 부족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중국에도. 그러면 언덕 위에다가 딱 돋보일 정도의 무늬를 갖고 있다는 거 문신 진짜 잘 나온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진짜 문체라고 하는데 무늬가 빛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꼭 단순히 문신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선비들을 의미합니다. 문체가 빛이 날 정도로 이렇게 빛난다 하면 이게 큰 선비 연자예요. 큰 선비 연자. 그러니까 선비가 정말 학문이 뛰어나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이라는 거는 학문도 돼요. 학문도 하나의 문이라고 본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에서 만들어낸 문이, 그 사람이 정신적인 노력으로 만들어낸 문이, 정신적 문이, 인격의 문이, 그 문이가 탁월하다. 이제 이런 선비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꼭 선비라고 볼 건 아닌데 뭔가 내가 땅에서 산물을 낳았는데 생산했는데 되게 그 무늬가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멋진 작품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이제 산입니다. 뭔가 산출해낸 겁니다. 결과물을. 뛰어난 결과물을 산출해내는 게 산이었는데 우리가 뭐 일을 해가지고 이제 수입이 들어오는 결과물, 돈이라는 결과물을 얻은 것도 산으로 쓰게 된 거죠. 돈이 최고야 이러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글자가? 되게 탁월한 결과물을 냈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아무리 그 전에 많은 일을 해도
쉽게 말하면 수익이 없으면 이렇게 항심이 없어지니 얼마나 중요해요. 돈 문제도.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에서 내가 답을 냈다는 건 엄청난 거니까 소득이라는 것도 진짜 중요한 뭔가를 산출해낸 거죠. 내가. 결과물을 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산해낼 때. 그러니까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뭔가 생산해낸다. 뭔가 산출해낸 거고 내가 결과물을 도출해낸 겁니다. 그래서 치산, 재산을 잘 다스려라 이 소리고요. 길흉. 정말 이 글자는 뭐 익숙하시겠지만 해석은 낯서실걸요. 흉은 왠지 딱 봐도 흉해요. 어우 숭해 막 이런 거죠. 이게 뭔가 흉은 쉬워요. 보세요. 지금 원래 이게 달이 없고 이렇게만 된 전서도 있어요. 근데 제가 굳이 이 전서를 구해온 거는요. 이게 팔다리죠. 예. 그럼 여기는 어디쯤일까요? 여기가 보통 가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팔다리로 보지 마시고 두 다리로 보시면 좋겠어요. 다리가 달려 있다는 건 여기가 가슴쯤이다. 가슴에 칼로 베인 상처를 입은 겁니다. 뭐 이게 정신적인 상처건 육체적인 상처건 가슴에 상처 입었다는 겁니다. 흉이. 베일 예자거든요. 이렇게만 하면 베일 예자입니다. 뭔가 배임을 당한 거예요, 지금. 큰 스크래치를 입었다. 길은요, 그러면. 근데 요게 선비사자가 원래 도끼라는 거 아시죠? 제가 이전에 도끼라고 했죠. 이거는요. 상자, 집이죠. 집이나 상자. 구덩이를 의미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도끼함이에요. 언제 제일 행복하세요? 도끼를 잘 닦아서 상자에 넣어둘 때. 왜인가요?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도끼를 쓸 일이 없다니까요. 이제. 그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제 태평 시절이죠. 평화로울 길, 뭐 행복할 길, 길할 길입니다. 도끼를 상자에다가 넣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쓸 일이 없으니까 이제 활과 총 뭐 이런 거를 잘 닦아서 함에다가 넣는. 이거 쓸 일은 앞으로 없겠다 당분간. 예전에 전투가 막 일상이던 그런 시대에 도끼 쓸 일 없겠는데 이제 상자에 넣어놔야겠는데 도끼 다락에다가 넣어놔야겠는데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때 행복하죠. 그렇죠. 생명에 이어받을 일이 없다는 얘기죠. 도망 다닐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길입니다. 그러니까 길하다는 건 결국 뭐예요? 큰 위협이 지금 내 삶의 위협이 사라졌다는 뜻이죠. 뭘 뭐 얻어서 길한 게 아니라 위협이 사라져서 길한 거. 내 일상을 지켜갈 수 있겠구나 해서 길한 거. 흉은 일상을 파괴하는 거. 길은 일상을 잘 지켜갈 수 있게 된 게 지금 길한 거. 이게 이제 기륭에 담긴 동양의 지혜입니다. 번뇌까지 할까요 오늘? 네, 번뇌. 요거 머리란 거 아시죠? 예, 눈, 머리털만 지금 빠졌어요. 예. 이거 머리까지 있으면 머리 숫자가 돼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지금 팔다리 해가지고 머리 혈자가 됐어요. 머리 혈자인데 머리에 불이 났어요. 괴로워서 머리가 타는 겁니다. 음양으로 치면 머리가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양극화되면요. 열기는 위로, 냉기는 아래로 내려가서 배는 냉해지고 머리는 타오르죠. 반대가 이제 수승하강이죠. 열기를 내려서 배를 따뜻하게 하고 시원한 냉기를 올려서 머리를 시원하게 식혀야 되거든요. 이게 수승하강이 안 된 상태가 머리가 불타고 있습니다. 고민으로 머리가 타요. 실제로 만져보시면 여기가 뜨거워요, 제일. 이 전두엽이라 여기서 여러 모든 결정을 여기서 합니다. 여기가 열이 나요. 특히 계산이 잘 안 되는 문제에 닥치면 여기 열이 심해집니다. 실제로 타요. 컴퓨터는 계속 돌고 있고 빙글빙글 답은 안 나오고 머리는 뜨거워지고 과열은 되고 답은 안 나와요. 가열될수록 더 답이 안 나와요. 머리가 잘 안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가 번뇌 번자고요. 뇌는요. 번뇌 뇌자인데 마음심편에 요게 뇌거든요. 뇌. 저 뇌인데 여기서 사라진 머리털이 이리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뇌라는 걸 나타냈죠. 머리 부위라는 걸. 그렇죠? 뇌인데 머리털. 그런데 여기다가 여자를 그려놨습니다. 이게 안 풀려요. 지금 해서에서는 마음심자로 바뀌었어요.
전서에선 여자 여자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괴로울 뇌자였어요. 왜 여자 여자를 썼을까요? 여자의 뇌. 여자의 뇌는 괴롭다.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제 해석입니다. 저는 이걸 저는 항상 글자를 그 상황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몇 개 안 되는 글자로 다양한 상황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응용을 해요. 같은 디자인도 응용해서 다르게 쓴다고요. 이때는 어떻게 보이세요? 가슴을 움켜쥔 걸로 안 보이세요? 심장이 아픈 겁니다. 이쪽은요, 머리가 아픈 겁니다. 괴롭다는 건 뭐죠? 머리가 아프고요, 심장도 아파요. 아, 그렇죠. 어떠세요? 아파 보이죠, 이제? 이제 보니까 아파 보이지 않아요? 가슴이? 가슴이 아픈. 그래서 저는 이게 괴로울 뇌자로 쓰였다고 봅니다. 저의 뇌피셜이에요. 왜냐? 증거가 있잖아요. 이후 이게 심장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구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딱 보고 여자였자. 여자는 괴롭다. 뭐 이렇게 뭐 집에 갔더니 여자가 있어서 괴롭다. 와이프가 있어서 와이프를 딱 봤더니 머리에서 막 머리에 스팀이 들어오더라. 머리에서 막 혼미해지고 이런 게 이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막 이 풀이가 더 와닿는다 하실 수도 있지만 뭐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심장 우리가 아프다 괴롭다 아프다는요 가슴과 머리가 같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렇죠? 이게 번뇌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